이번 세션 마지막이죠. 인공지능 기본법의 규제적 요소에 대한 분석이라는 주제로 성균관대학교 이승민 교수님 모시고 발제를 청해 듣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보통 마지막에 발표하면 제일 좋은 게 빨리 끝내면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다들 지금 지겨우실 것 같은데 인적범위 앞에 나와가지고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예, 뭐 제가 다시 설명 포인트가 없진 않지만, 지금 귀에 잘 안 들어오실 거예요. 그다음에 사실조사 제재 이 부분만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이 사실조사 규정은 보면 31조 2항 3항 요거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의 고지의 표시에 관한 조항입니다. 32조 1항 2항 이건 이제 고성능 인공지능, 고성능 AI에 관한 거고요. 34조는 이제 고영향 AI에 관한 건데 요 세 가지 사항이 사실조사의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조사 기본법, 그러니까 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조사 기본법에 따르도록 돼 있고요. 특이한 거는 사실조사 규정에 시정조치 규정이 같이 있어요. 되게 독특한 입법인 규정인데 보통 이 조치에 관한 규정은 별도 조항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사실조사에 같이 있다는 게 독특하다. 전 저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렇고요. 그다음에 벌칙 규정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과태료는 고지 의무 불이행,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불이행, 시정 조치 불이행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실조사는 어떤 성격을 갖느냐? 원래 이제 우리 실무에서 사실조사는 대부분이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법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조사를 지칭하고요. 권력적인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다만 우리 인공지능 기본법의 사실조사는 그러한 권력적인 성격은 별로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조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하거나 거부하거나 이랬을 때 별도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그렇고요. 또 뭐 참고 사항이지만 38조의 실태조사 규정도 전형적인 마켓 스터디 차원의 임의 조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 규정 자체로 침입적 성격이 큰 건 아닙니다. 더군다나 아주 바람직하게도 행정조사 기본법을 적용한다라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고 이게 우리가 행정조사 기본법 기껏 만들어 놓고 개별법에서 수많은 예외를 이상하게 해놔서 우리 행정조사 체계가 혼선을 여는 경우가 많은데 이 법은 이런 측면에서는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사실조사 개시 사유는 인지하고 신고민원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데 어차피 이 사이에 차이는 없습니다. 크게 실무상 행정조사에서는 별난 차이가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 사유들은 행정조사 기본법에 있는 조사 개시 사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조사 대상이 적절한가, 그 다음에 뒤에 이어지는 시정조치 규정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31조 부분은 아까 앞서 발표에서 좀 나왔어요. 2항하고 3항의 관계가 문구상 명확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2항은 이제 생성형 AI 결과물이라고 되어 있고 3항은 그 말은 없는데 근데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 대부분 생성형 AI가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내나 2항이나 3항이나 이게 중복되는 내용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관계가 잘 정리는 안 돼 있다. 그다음에 내용적으로도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고요. 근데 인공지능 기본법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 이 법뿐만 아니라 이 신기술에 관한 법들은요 대체적으로 가치 개념을 많이 쓰기 때문에 법률상 완벽한 명확성을 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32조 부분도 내용적으로는 불명확해요. 그래서 이제 가치 개념을 사용하니까 그다음에 장래 예측적이니까 당연히 불명확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불명확해 해서 수범자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되는지 알기가 어렵다.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은 뭐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여기 이제 숨은 이슈가 하나 또 있는데 이 32조는 고성능 AI에 의해서 AI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데요. 이거 누적 연산량 기준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연구하는 것도 그렇고 시행령 준비하시는 분도 대부분 플롭스를 기준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이런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사업자들이 자기 플롭스를 밝히지를 않아요. 10의 26승 플롭스라고 하는데 10의 26승이 넘는다는 말을 사업자가 안 해요. 그러면 정부가 이걸 어떻게 알아내느냐는 거예요.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다른 기준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거는 작동하기 어려운 규정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사실조사의 대상도 내용적으로 상당히 34조 부분도 상당히 불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규제하는 입장에선 필요한 내용이긴 한데 이행하는 입장에선 도대체 뭘 써야 되나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내용들이다.
그리고 이제 이 구체적인 내용은 고시로 위임돼 있고요. 그건 이제 권고적 효력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권고적 효력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죠. 그 내용대로 하지 않고서 뭐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좀 특이한 거는요. 이게 또 책무 규정이에요. 법에 의무라고 돼 있는 게 있고 책무라고 돼 있는 게 있는데 여기 책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현행 법령에 검색해 보시면 책무 규정이 한 860건 정도가 검색이 되는데 이 책무 규정은 거의 전부가 구체적 의무나 그런 게 없어요. 강제력 있는 조치가 수반되지도 않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지키긴 해야 되는데 안 지켰다고 해서 강하게 처벌하거나 또 특정 의무를 해야 되는 거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법에서 이미 인공지능법 기본법 자체에서도 의무 규정이 있고 책무 규정이 있다라는 거는 용어를 다르게 썼다라는 거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잖아요. 입법자의 의도를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책무라는 말을 썼다는 건 아무래도 의무보다는 규범의 정도가 그 구속력이 좀 더 낮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사실조사의 대상으로 삼고 나아가 시정조치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근데 제가 다 뒤져봤는데 책무 규정을 사실조사와 시정조치의 대상으로 한 법은 이게 유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좀 체계상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곤란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요 시정조치의 대상이 이제 중지명령 시정명령인데 저희 이제 합쳐서 그냥 시정조치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정조치는 처벌의 성격은 아닙니다. 본래 이거는 약간 위헌방지 작용의 성질이라서 잘못했으니 혼나라라는 성질은 아니고요. 사회 공공에 대한 위협을 제거한다라는 차원의 성격이 강한데, 근데 문제는 앞에 그 시정조치의 대상이 그러니까 사실조사를 거쳐서 시정조치를 하는데 사실조사의 대상이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규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정조치를 한다 그러면 내가 뭘 위반했는지도 모르는데 시정을 해야 된다라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이제 규범은 자기 의무 규정이 있고 부자기 의무 규정이 금지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지 말라는 거를 굳이 해서 너 그거 하지 마 이런 시정조치는 간명하죠. 근데 뭐를 적극적으로 해야 돼. 근데 네가 제대로 안 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시정해라고 하는 건 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명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어렵고 이행하는 사람도 까다로워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과기정통부에서 시정 조치를 하면서 디테일하게 명하게 되면 결국 그게 시장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정부가 형성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는 부분인데, 근데 애초에 저는 좀 대상에서 빼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인데 아까 말씀드린 책무 규정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게 좀 유일한 예외적인 입법례라서 어색하고, 두 번째로 자기 의무 규정은 가급적이면 시정조치 대상으로 삼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더군다나 이 법은 지능에 보다 방점을 둔 법제라고 국회나 우리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런 취지에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과태료는요 사실 대단한 규제는 아니에요.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라는 게 크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아까 같은 그런 대상들이 쌓이다 보면 건건이 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면 이거 생각보다 총액은 커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이거 실무적인 건데 과태료 재판은요 형사소송법이 적용이 안 되고 민사소송법이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증거 법칙이 많이 완화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과태료 재판 해보신 분이 있으시면은 독특하신 분일 텐데 해보시면 이기기가 거의 어려워요. 굉장히 원임 재판 스타일이 과태료 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사업자 입장에서 좋지 않아요. 나는 열심히 다퉈서 이기고 싶은데 갔더니 생각보다 못 이겨. 근데 졌다면 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사회에서는 법 위반했네 이것만 남죠. 그 생각보다 과태료가 좋지 않을 수 있다. 형사벌이 조사를 심하게 받고 심지어 압수수색도 받을 수 있고 이러니까 불편하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투고 검사가 완벽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가 난다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다투는 입장에서는 좋은 점도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결국 과태료 부과 전에 시정조치 단계에서 아마 소송이 좀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한데 그때 방어가 만만치 않을 수도 있다. 정부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는 정부가 이렇게 한 취지는 이해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조사에 들어가서 무엇을 조사하고 그걸 바탕으로 시정조치 문구를 쓰고 나중에 과태료 부과하고 하는 이 프로세스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죽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과기정통부를 위해서 조항을 삭제하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